내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는 개밥이나 드실 자격밖에 없어요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애가 감당할 수 없다던 결혼식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지불한 직후 내 뺨을 모든 사람 앞에서 후려치며 내뱉은 말이었다. 나는 예식장, 꽃, 저녁 식사, 심지어 신혼여행 스위트룸까지 전부 내 돈으로 예약했다. 엄마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은가? 나는 고맙다는 말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지불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모욕감에 휩싸여 서 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 한 통을 걸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아침은 간 내린 커피 향과 모든 것을 바꿀 하루에 대한 기대로 시작되었다. 내 아들 지훈이가 12살 때 선물해준 가장자리가 살짝이가 나간 낡은 도자기 컵에 설탕을 저으며 나는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내 유일한 아들이 31년간 내 삶의 이유였던 그 아이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다. 언니, 정말 괜찮겠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운 바늘처럼 내 생각의 흐름을 꿰뚫었다. 그녀는 내 작은 부엌 식탁 맞은편에 앉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그을린 손은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지켜본 사람 특유의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살피고 있었다. 뭐가 말이니? 나는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면서도 되물었다. 우리 사이의 식탁 위에는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은행 송금 확인증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 노후 자금의 마지막 한 푼까지 담겨있는 봉투였다. 민서 언니, 이건 언니의 노후 자금이야. 언니가 가진 전부라고. 그런데 그걸 왜? 언니를 존중하지도 않는 그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수진이는 병원에서 수련이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꾸짖던 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작은 정원의 목련나무가 막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3월은 언제나 힘든 순간에 나를 위로해주던 그런 아름다움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지훈이를 위해서야. 나는 중얼거렸다. 지훈이의 결혼식이잖아. 그 애의 특별한 순간이라고. 그 특별한 순간, 지훈이가 정말 원했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 그녀는 날카롭게 반박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은 그 잘난 예비며느리 유라랑 그 돈 많은 집안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불하는 거였을 텐데. 유라의 이름은 내 속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최유라. 내 아들의 약혼녀. 아름답고 우아하며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교육받고 부동산 제국의 상속녀. 내가 결코 될 수도 지훈이에게 줄 수도 없었던 모든 것,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마침내 그들의 새로운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 애는 달라. 나는 그녀와의 드물었던 만남들을 떠올리며 인정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내 수수한 옷차림, 끝내 다듬지 못한 나의 희미한 부산 사투리, 수년간의 간호사 일로 거칠어진 내 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방식. 하지만 지훈이가 그 애를 사랑하잖아. 유라가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럼 언니는 행복해? 수진이의 질문은 불시에 나를 덮쳤다. 나는 눈을 깜박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 행복이 중요했던가? 31년 동안 내 행복은 지훈이의 행복이었다. 그 애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그 애가 울면 내 심장이 부서졌다. 그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었고 그의 꿈은 나의 꿈이었다. 지훈이가 행복한 걸 보는 게 내 행복이야. 나는 마침내 대답했고 수진이가 좌절감에 입술을 꽉 깨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민서,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관대하고 고집 센 여자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걱정될 때마다 그러하듯 작은 부엌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20년 전에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 그런데도 언니는 오직 지훈이가 그 모습을 보지 않을까봐 걱정했어. 그 기억이 주먹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내 전남편, 그 인간의 마지막 분노 발작 중 하나였다. 내가 마침내 떠날 용기를 내기 직전의 일이었다. 오래전 일이야. 나는 속삭였다. 그래. 그리고 그 이후로 언니는 모든 숨결, 모든 돈, 모든 꿈을 그 아이에게 바쳤어. 그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이중 근무를 했고, 그의 첫 차를 사주기 위해 할머니의 반지를 팔았지. 지훈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좋은 남자들과의 데이트도 거절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결혼식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통째로 내던지려는 거야. 하지만 내가 제안했어.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약하게 들렸지만 나는 항의했다. 지난주 지훈이가 유라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드물게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유라가 계획한 결혼식의 엄청난 비용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다. 역사적인 예식장, 최고급 케이터링, 신라 호텔의 신혼여행 스위트. 엄마, 요즘 결혼식 비용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던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유란의 집에서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즉시 끼어들었다. 내가 도울 수 있단다, 아들아. 모아둔 돈이 좀 있어. 7천만 원이 마치 주머니에 굴러다니는 푼돈인 것처럼. 그의 얼굴에 번진 안도의 표정은 폭풍 뒤의 햇살과도 같았다. 정말요, 엄마. 와. 그럼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유라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유라. 우리는 항상 유라에게로 돌아갔다, 언니. 그 여자애 제대로 만나본 적은 있어? 수진이가 내 생각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격식 있는 인사 말고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있냐고. 나는 유란의 가족이 회원으로 있는 강남의 한 컨트리 클럽에서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유라는 서로 더 잘 알기 위해 그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나는 백화점 할인 매장에서 산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갔지만 대리석과 크리스탈의 호화로움 속에서 물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졌다. 어머님. 유라가 눈까지는 결코 웃지 않는 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레스가 참 매력적이네요. 아주 소박해요. 그 소박하다는 말 앞의 침묵은 조용한 뺨따기 같았다. 점심 식사 내내 그녀는 비슷한 논평을 했다. 내 억양에 대해. 어머님이 특정 단어를 발음하시는 방식이 참 정겨워요. 내 직업에 대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참 보람 있었겠어요. 내 삶에 대해. 혼자서 지훈이를 키우시다니 정말 용감하세요. 물론 지훈이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상이 없었다는 건 좀 힘들었겠지만요. 모든 논평은 비단에 싼 독약이었고 나는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칭찬에 감사하며 앉아 있었다.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만나봤어.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예의는 바르더라. 수진이는 내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민서 언니, 내 사랑. 언니가 그들이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언제쯤 깨달을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내 아들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내 심장은 즉시 두근거렸다. 그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그랬다. 마치 사랑에 빠진 10대 소녀처럼. 엄마.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몇 달 만에 들어본 중 그날 밤
나는 내 작은 거실에 앉아 식어가는 녹차 잔을 손에 쥔 채 아들의 얼굴에 스쳤던 그 표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 애가 나를 밀어냈을 때의 그 표정. 그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였다. 마치 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듯한, 그리고 그가 발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머물렀던 수진이는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언니? 그녀가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뭐가?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다. 언니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는 거. 그녀의 말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물며 텅 빈 집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날 밤 가슴속에 이상한 감각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일은 리허설 저녁 식사가 있는 날 내가 돈을 댔지만 진정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축하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잠이 들면서 나는 내일 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심장에서 느끼기 시작한 그 균열이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토록 사들이려 했던 사랑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의 메아리와 함께 잠에서 깼다. 시그니엘 호텔에서 있었던 전날의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뒤척이다 보니 잠을 설쳤다. 하지만 오늘은 리허설 저녁 식사가 있는 날이었고 나는 내 불편함이 축하해야 할 행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구입한 짙은 버건디 3개 칵테일 드레스를 고르며 어느 때보다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다. 우아하면서도 단정했고 내 기준에서는 비쌌지만 최 씨 집안의 기준에서는 아마 소박했을 것이다. 머리를 정성껏 빗고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짙게 하고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거울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열심히 일하고 깊이 사랑했던 64세의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눈가의 잔주름, 수십 년의 노동을 보여주는 손, 비싼 관리나 전용 헬스장의 혜택 없이 우아하게 늙어버린 몸도 보였다. 너는 아름다워. 나는 내 모습에 속삭이며 내 말을 스스로 믿으려 애썼다. 리허설 저녁 식사는 평창동의 화담가라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구불구불한 서울의 거리를 운전하며 고즈넉한 골목과 웅장한 저택들을 지나치면서 나는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내가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유라와 그녀의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다. 나는 늘 그랬듯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잠시 머물렀다. 웅장한 한옥의 외관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향해 솟은 기와 지붕과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다. 어릴 적 지훈이의 결혼식을 위해 꿈꿔왔던 그런 장소였다. 물론 그때는 단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의 희생 덕분에 현실이 되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옥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은 오래된 가문들의 역사를 담은 듯한 서예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역사와 품격, 그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듯한 부의 향기를 풍겼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최 씨 일가와 그들의 상류층 친구들, 지훈이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끔 가족 모임에서나 보았던 먼 친척들. 나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대화의 주변부를 맴돌며 누군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유라는 여왕처럼 도착했다. 아마 내 서너 달치 월세보다 비쌀 샴페인 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어깨 위로 완벽한 웨이브를 그리며 흘러내렸고 그녀가 착용한 모든 보석은 조용히 그녀의 지위를 외치고 있었다. 지훈이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에스코트했는데 그 모습이 우아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가갔을 때 유라는 내가 두려워하게 된 그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혹적이시네요. 그녀의 시선이 내 드레스를 훑어보며 나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에 마치 시험대에 올라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같았다. 고맙다, 얘야. 너야말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나는 대답했고, 그건 사실이었다. 유라의 아름다움에는 나를 긴장시키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지만 그녀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엄마. 지훈이가 몸을 숙여내 뺨에 키스했지만 그것은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의무처럼 기계적이었다. 와주셔서 기뻐요. 그의 말투에 무언가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 마치 내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움인 것처럼. 나는 결국 신랑의 어머니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축하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최 씨 일가와 유라의 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앉은 주빈석에서 멀리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혀졌다. 내 테이블의 동석자들은 다른 먼 친척들과 나처럼 선택보다는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었다. 식사 내내 나는 주빈석에 있는 지훈이와 유라를 지켜보았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더 세련되고 더 거리감이 느껴졌다. 유라가 그에게 말할 때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홀 건너편에서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그것은 텅 빈 몸짓이었다. 내가 기다려온 순간은 웨딩 플래너가 축사를 할 시간이라고 알렸을 때 찾아왔다. 여러 친척과 친구들이 일어나 부부에 대한 매력적인 일화를 나누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울렸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저는 신랑 이지훈의 어머니 박민서입니다. 몇몇 예의 바른 박수 소리가 있었지만 나는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지훈이는 불편해 보였다. 저는 지훈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힘든 세월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비범한 남자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모든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아, 너는 어릴 때부터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를 꿈꿨지. 그리고 유라야, 내가 내 아들에게서 바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그리고 아마도 와인 기운에 취해 나는 말을 이었다. 31년 전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 아이 곁에 있겠다고, 제가 줄 수 있는 한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이중 근무를 하고 제 자신의 욕망을 뒤로하고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그의 행복을 우선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유라가 그녀의 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좋지 않은 징조를 예고하는 눈빛이었다. 오늘 이렇게 사랑에 빠진 두 젊은이를 보며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약속이 지켜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훈아, 내 사랑, 너는 나의 가장 큰 성취란다. 그리고 유라야, 우리 작은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나는 전통적인 축배를 기대하며 잔을 들었지만 뒤이은 침묵은 어색했다. 몇몇 손님들이 힘없이 박수를 쳤지만 나는 유라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의 표정과 지훈이의 얼굴에 서린 당혹감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내가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답을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축사 후에 손님들이 커피와 디저트를 위해 테라스로 이동하는 동안 유라가 아무도 속지 않을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뺨은 여전히 지훈이의 손길을 기억하며 화끈거렸다. 눈을 감을 때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보였고 칼날처럼 나를 베던 그의 말이 들려왔다. 별표 어머니는 개밥이나 드실 자격밖에 없어요. 별표 그 말은 내 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그것은 명료함이었다. 내 아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원천이자 편리한 지갑. 오전 6시.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내 선택지들을 고려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 고통을 삼키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에 나타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사라지는 것, 그 생각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어야 마땅했다. 31년 동안 내 정체성은 지훈이의 어머니라는 역할에 완전히 얽매여 있었다. 하지만 내 작은 부엌에 앉아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더 이상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전 7시 정각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훈이었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5분 후에 다시 울렸고 또다시 울렸다. 8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마침내 전원을 꺼버렸다. 침실로 가서 3년 전 수진이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 이후로 옷장에 처박혀 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나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일주일 치옷, 내약, 몇 가지 기본적인 세면도구, 옷을 하나씩 갤 때마다 마치 내 옛삶의 잔해를 싸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책상으로 가서 내 수표책을 꺼냈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일련의 편지와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화담가로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서입니다. 행사 관리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말했다. 오늘 예정된 결혼 연회를 취소해야겠습니다. 박 여사님, 하지만 결혼식은 6시간 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하는 겁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결제는 제 수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정적 준비는 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취소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그가 더 항의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전화는 케이터링 업체인 명가 케이터링이었다. 명가 케어터링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민서입니다. 오늘 있을 이채 커플 결혼식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취소해야겠습니다. 취소라니요? 여사님, 저희는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고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비스 취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전화는 내가 신혼여행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신라호텔이었다. 이채 커플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예약을 취소합니다. 2박입니다. 여사님, 그 예약은 환불 불가 예약입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하나씩. 나는 내가 자금을 댔던 결혼식의 모든 측면을 해체했다. 꽃집, 사진작가, 교통편, 국악 사중주단. 모두 취소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 때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여있던 내 자신의 일부를 해방시키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오전 9시였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2통의 편지를 썼다. 첫 번째는 수진이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별표 사랑하는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떠나 있을 거야.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나는 괜찮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젯밤 나는 내가 그렇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저 지훈이의 필요를 중심으로 내가 만들어낸 내 자신의 한 버전에 불과했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언니처럼 너를 사랑해. 곧 보자. 민서가 별표 두 번째 편지는 더 어려웠다. 별표 지훈아, 나는 오늘 내 결혼식에 가지 않을 거다. 내게 화가 나서가 아니야. 물론 화를 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는 내 존재가 결코 진정으로 원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야. 어젯밤 내가 내 뺨을 때리고 개밥이나 먹을 자격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눈에서 31년 만에야 알아차린 것을 보았단다. 경멸. 단순한 좌절이나 일시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를 키운 여자에 대한 진정한 경멸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내 행복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중 근무를 했고 내 첫 차를 사주기 위해 할머니의 유품을 팔았고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데이트도 거절했지.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지훈이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졌어. 어젯밤 나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유용한 동안은 용납되어야 하는 부끄러움의 원천이었지. 예식장, 케이터링, 꽃, 교통편, 그리고 신혼여행에 대한 계약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방금 그 모든 것을 취소했단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교훈이란다. 사랑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 내가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내 아들아. 하지만 더 이상 내 희생을 발판으로 하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별표 나는 두 편지를 모두 봉하고 부엌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여행 가방을 들고 15년 동안 내 집이었던 곳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시그니엘 호텔에서는 혼돈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이는 끔찍한 감정적 숙취와 함께 어젯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생생한 기억 속에서 잠을 깼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유라가 그의 옆에서 오늘의 일정을 지시하며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서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때렸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그날 아침 9번째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또다시 음성 사서함으로 바로 넘어갔다. 엄마, 저예요. 어젯밤 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일이 좀 과격해진 건 알지만 오늘은 제 결혼식이고. 엄마가 거기 계셔야 해요. 전화 주세요. 10시. 유라가 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황 상태의 표정으로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지훈아, 큰일 났어. 엄청나게 큰일. 무슨 종류의 문제인데? 결혼식이 없는 종류의 문제.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릭했다. 방금 화담가에서 전화 왔어. 내 엄마가 전부 취소했대. 전부. 지훈이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전부 취소했다니 무슨 말이야? 예식장, 케이터링, 꽃, 전부 다 취소됐다고. 매니저 말이 그녀가 전부 돈을 냈고 계약서가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취소할 권리가 있대. 유라는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었어. 현실이 젖은 시멘트처럼 지훈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수가 있을 거야. 엄마는 그런 짓 안 해. 하지만 했어. 유라가 그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던졌다.
네가 직접 예식장에 전화해봐. 결혼식이 열리지 않은 지 사흘 후 나는 태안의 한 작은 바닷가 오두막 현관에 앉아 있었다. 서울에서 차로 겨우 두어 시간 거리였지만 내 옛 상관은 세상만큼이나 먼 곳이었다.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이었다. 수진이는 일요일 밤에 내 편지를 발견하고 이틀 동안 내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해 나를 찾아냈다. 그날 아침 마침내 오두막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집을 나선 이후 처음으로 우는 동안 나를 안아주었다. 뉴스 봤어? 그녀가 이제 갓 끓인 녹차를 건네며 물었다. 그녀는 내 옆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떠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모든 매체를 피했다. 무슨 뉴스? 수진이는 한숨을 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민지 씨가 동영상을 올렸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동영상? 뺨 때리는 동영상이요. 언니? 사랑이 잔인함을 만났을 때 한 어머니가 자신이 비용을 댄 결혼식에서 굴욕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화담과 테라스의 선명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유라가 경멸적으로 나에게 말하는 모습, 내가 평정을 유지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어진 뺨따귀. 그 소리는 선명하게 울렸고 지훈이의 말도 뒤따랐다. 별표 어머니는 개밥이나 드실 자격밖에 없어요. 별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데?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입소문이 났어. 언니. 수백만 뷰야. 댓글들은 사람들이 지훈이나 유라 편은 아니라고만 해둘게 나는 아래로 스크롤하여 몇몇 댓글을 읽었다. 별표 이 여성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게 그 대가라니. 역겹다. 별표 저 신부는 독사 같네. 불쌍한 어머님. 괜찮으시길. 별표 결혼식 전부 취소했을 때 즉각적인 카르마. 브라보. 여사님. 별표 어머니로서 이건 정말 마음 아프다.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이 별표 이분 연락처 아시는 분? 꼬지라도 보내드리고 싶다. 별표 비슷한 댓글이 수천 개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내가 사적인 수치라고 생각했던 내 이야기는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지역 뉴스 방송국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어. KBS에서는 희생적인 어머니들과 은혜를 모르는 가족들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연니한테 인터뷰 요청하려고 연락하고 있대.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압도당했다. 이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수진아. 그냥 사라지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 내 사랑. 하지만 어쩌면 이게 바로 언니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 어쩌면 세상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했을지도. 나는 다음 며칠 동안 내 상황에 대한 온라인 기사들을 읽으며 보냈다. 내 사적인 고통이 어떻게 공공현상이 되었는지에 매료되면서도 공포를 느꼈다. 블로거들은 모성애적 희생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에세이를 썼고 라디오 진행자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 심지어 샵사인 박민서의 계정이를 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다. 하지만 지훈이와 유라에게 닥친 실제적인 결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지훈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깼고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전화는 밤새도록 모르는 번호로부터 울렸고 음성 사서함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연락처를 찾아낸 분노한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 당신은 수치야. 한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한테 한 짓 이후에 절대 평화를 찾지 못하길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른 메시지는 말했다.
그분은 내게 모든 걸 줬는데 너는 잔인함으로 갚았어. 그가 마침내 뒷문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직장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상사는 즉시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 씨, 문제가 생겼네. 그의 상사인 박 부장이 말했다. 고객들이 아침 내내 전화하고 있어. 아무래도 누군가 입소문 난 동영상을 우리 직원과 연결시킨 것 같아. 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 동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박 부장은 불편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여기는 홍보회사야. 지훈 씨, 자기 어머니를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원을 둘 수는 없어. 이건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문제라고.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네를 내보내는 걸세. 일주일 만에 지훈이는 직장을 잃었고 다른 회원들이 그의 존재에 대해 불평하자 헬스장에서 쫓겨났으며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친구들의 결혼식 2군데에서 초대를 취소당했다.